집단 상담 이론과 실제 12월 5일 이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어세스먼트 단계, 이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정은 우리가 이 내담자에 대해서 하나씩 계속 알아가는 과정,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 자원이 무엇인지 또는 비공식적 자원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내야지만 저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저 사람에게 당면한 그 욕구 결핍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찾아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빨리빨리 다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을 해야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에 맞는 치료 방법과 약물을 적용시키겠죠. 그것처럼 똑같이 마음이 아픈 경우에도 오픈이 되면 되는데, 마음이 아픈 경우에는 그것을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픈을 하라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아파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실천 기법을 통해서 빨리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를 통해서 하나씩 빨리 알아가는 과정, 알아가는 단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정의 특성과 기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별 어려움 없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클라이언트 즉 내담자의 비공식적 지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종교기관 등 이 사람의 즉 내담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지에 대한 사정이 바로 뭐냐면은 비공식적 자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 속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클라이언트 즉 내담자에 대해서 이 비공식적 자원을 잘 내가 파악을 못했다 가정해 볼게요. 상담가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내담자가 상담가랑 상담을 하고 집에 왔을 때 혼자 있게 되면은 또 무료함과 또는 우울감이 들 수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해 주거나, 예를 들어서 혼자 밥 먹게 되면 좀 쓸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도 저녁도 그날만큼 같이 먹어주거나, 이런 자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파악하지 못해서 이 상담가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지금 내담자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훨씬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데, 나는 그런 자원이, 이 비공식적 자원이 이 내담자에게는 없는 줄 알고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종교기관에 누군가가 와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비공식적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리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랑 그 사람에 대한 비공식적 자원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자원을 연결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공식적 자원의 중요성은 굉장히, 특히 현대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더 쉽게 파악이 될 것이고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공식적 지지체계는 뭐 여러 가지 일단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식적 지지체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뭐 공공기관을 통한 국가 서비스 프로그램, 국가 정책 제도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천과는 그래서 5가지 사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 기관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제공되는 이 자원이 내담자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그 방법이 지금 서비스로 행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결식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이 식사를 잘 못하고 계세요. 근데 뭐 좀 뭐 누군가 입장에서는 뭐 더운 밥 뜨거운 밥 가릴 때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예를 든다면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 결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동물성 단백질 관련된 음식을 후원받아서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내담자는 예를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는 베지테리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채식주의자. 그래 되면은 누군가는 말하겠죠. 네가 지금 그거 가릴 때냐.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이 사람이 욕구가 결핍되었고 그 결핍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 사람의 원하는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서비스랑 연결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건 지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체적으로도 이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접근성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론적인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회복지 상담 케어과 상담 케어과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물론 이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현물과 현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클라이언트에게 지급되는 거는. 그런데 우리 상담 기업과에서는 색깔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학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물과 현금이 물론 결핍되어서 그거로 인해서 우울증과 무료감이 오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담 기업과에서 상대하는 많은 내담자들은 사회복지 대상자와는 조금 색깔이 다르겠죠.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뭔가의 결핍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면은 상담 기업과에서 말하는 내담자는 무언가의 결핍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핍보다는 이 마음의 병, 이 마음의 우울감, 이런 것들이 더 크다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본다면은 내가 저러한 서비스를 다가감에 있어서 내가 돈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에 어찌 보면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이 결핍 때문에, 내 마음의 어찌 보면은 장벽 때문에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정 도구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미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도, 가족 구성 체계도를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생태도는 이 가족 구성원마다 어떠한 이제 인적 자원도 물론 포함되겠죠.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체 기능 ADL 평가 도구, 뭐 요거는 어찌 보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뭐 우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물론 장애인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상담에서 이분이 신체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일 정확한 거는 병원에서 말 그대로 뭐 필요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필요한 이제 뭐 인지기능 검사를 비롯한 또는 영상 촬영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체지방 검사나 또는 뭐 근육량 검사, 또 모든 신체의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모든 사람을 병원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이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굳이 그렇게 우리가 의료 체계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걸 보면서 신체 기능 ADL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한테 온 이 내담자가 건강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내년 대구광역시는 올해 10월달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기 때문에 20.6%가 되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내년에 2026년도에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제 내한테 오는 많은 상담가들이 내담자들이 고령층에 있는 내담자도 앞으로 많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ADL 평가 도구 이건 점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그 점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파악해 보시면은 뭐 몇 점에서 몇 점까지 이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라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전체 수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업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될 내용은요. 이 가족 공동체 집단 상담인데, 자, 이 가족 공동체 이제 집단 상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막말을 하는 그런 영상 우리가 한번 보셨을 거야 아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가족적인 요즘 특히 후기 산업사에서는 너무 개인주의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많은 이제 효의식 사상이 또 많이 변질됐다고 보기보다는 많이 조금 인식 변화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효의식에 대한 이제 인식의 차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 조금 더 생긴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옛날 방법만 계속 고수할 수는 우리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요. 그래서 시대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또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또 같이 감안하면서 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일단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또 제가 영상을 원래 오늘 한번 볼래 했는데 오늘은 제가 자존감 검사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마지막 수업 보강 시간 있잖아요. 마지막 수업 보강 시간에 제가 이 한 가정을 소개하는 또 그 영상을 볼 거야 아마. 근데 거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조금 안타까운 과정이에요. 그 안타까운 과정인데 이 과정을 만약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한다면은 이 가정에게 내가 무엇이 이 가정에 필요한지 뭐 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파악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간단한 내용을 먼저 보면요. 자, 가족 공동체를 먼저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너무 이제 조금 자본주의적인 대답이죠.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전통 사회의 모든 가족 구조 체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 구성 형태가 많이 바뀌죠. 예전처럼 뭐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3대가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경우는 요즘의 사회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죠. 확대 가족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우리가 뭐 대가족이다, 소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가족이라는 건요. 물론 이제 그걸 틀리다 볼 수는 없겠지만 대가족은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서 소가족이냐 대가족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가족의 반대는 그럼 핵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핵가족은 부모님과 자녀로 이루어진 두 세대로 이루어진 우리가 가족 구성 형태를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가족들이 부모님과 자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부모님, 자녀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확대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 숫자를 본다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변형은 되겠지만 6명 이상일 경우를 우리가 대가족. 그래서 그리고 뭐 6명 미만인 가족을 우리가 보통 소가족이라고 부르는데 현대 지금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부모님 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가족 중에 6명 이상 넘는 경우는 잘 없죠. 물론 자녀들을 4남매, 5남매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잘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핵가족을 소가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뭐 자녀 2명 3명 이렇게 되면은 6명 넘어가니까 이건 대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족을 우리가 물론 큰 가족이라 해서 확대가족인데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는 대가족이라 불러도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구체적으로는요.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서 소가족, 대가족. 그리고 이 가구 원에 대한 이제 세대에 따라서 핵가족이냐 확대가족이냐 이렇게 일단 구분된다는 것만 봐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현재 그 자녀 출산율도 많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이제 가족에 대한 애착 형성과 가족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죠. 가족의 기능이. 그래서 이 아들러나 뭐 개인 심리학과 이제 애착 이론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들러라는 사람을 잠깐 볼게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선생님들 충분히 잘 아는 분이고요. 아들러는 일단 출신 성분을 본다면은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출신했고요. 그 6남매 중에 둘째고 뭐 쭉 나오는데 자, 이 아들러가요. 정신과에서 우리 선생님 잘 아는 누구야? 프로이트. 너무 잘 알죠? 프로이트를 만나서 정신분석 학회를 결성해 연구하게 되는데 근데 둘이 싸워요. 싸워가지고 1911년에 결별하고 나서 자신만의 개인 심리학으로 명명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열등성이 성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아들러의 그래서 개인 심리 이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출생 순서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느 집이든 첫째가 있고 둘째 물론 이제 뭐 외도인 경우도 있겠지만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본다면은 첫째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있죠.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요. 자신이 받아야 될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둘째한테 뺏기게 되죠. 물론 뺏긴 건 아니겠지만 보통 어릴 땐 그렇게 인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 선생님들 잘 아실 거야. 아마 우리 첫째가 태어나고 한참 있다가 1년 2년 있다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은 첫째가 3살 4살 되었을 때 이제 둘째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안 볼 때 자꾸 꼬집거나 자꾸 어떻게 하죠? 괴롭히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받아야 될 사랑이 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얘를 뭐합니까? 동생이라는 인식이 있기 전에 먼저 뭘로 표현하냐면은 자신의 경쟁 상대로 표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뺏긴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자기는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기저귀도 안 채워주고 밥도 안 먹여주잖아요.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3살 4살 되면은 한 4살 정도? 5살? 근데 동생은 1살 2살인데 부모님 막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똥오줌을 못 가린다거나 갑자기 응석을 부린다거나 밥 못 먹겠다면서 자기도 먹여달라고 입방 벌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퇴행이라 그러죠. 퇴행. 자기가 성장거를 거꾸로 자기가 뒤로 이렇게 물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막 생겨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는 이런 거를 발표했던 누구야? 프로이트와 굉장히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학문적인 그런 이제 어찌 보면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 개인 심리학이라는 걸 자기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건 굉장히 교과서적인 대답인데 이 열등감이라는 건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 자 한번 볼까요? 아들러가 이 열등감 물론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했을 때 열등감인데 이 단어를 아들러가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열등감이라는 단어 뜻은 사전적인 용어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크게 봤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오늘 자존감 검사 했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물론 자존심이 높은 사람도 비슷해요. 하지만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 버리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자기가 잘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가 학습성과 발표할 때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앞에서 오프닝으로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노래 정말 잘 부르셨죠.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제가 깜빡했는데 이호연 선생님 그 이야기 하면서 같이 하려 했는데 제가 뭐 모르고 깜빡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두 분이 노래 물론 제가보다 뭐 저는 여자고 이제 남자고 제가 남자고 노래 부르시면 여성분이잖아요. 제가 한 번 듣고 제가 노래 전문가도 아니고 한 번 노래하시는 거 듣고 제가 잘한다 못한다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잘한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 바로 뭐냐면요. 우리 강의실에서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비전문가인 제가 듣고도 잘한다고 느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마이크가요. 이게 싱어 마이크가 아닙니다. 강의실에 있는 마이크는 스피치 마이크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목소리 흡입이 일반 싱어 마이크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대화를 하는 이 말을 할 때 흡수되는 마이크인데 그래서 가수들이 쓰는 마이크 보면 일반 스피치 마이크하고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부르셨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은 노래가 잘 불리지죠.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죠. 그리고 녹음실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왠지 아세요? 내 목소리가 밖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갈 때요. 우리 강의실은 잘 알겠지만 바닥도 그리고 옆에 벽도 다 콘크리트입니다. 딱딱하단 말이에요. 흡음재가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다 목소리가 다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음하는 데나 아니면은 우리가 노래방에 가보시면요. 벽면이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소파도 있겠지만 다 흡음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군더더기 목소리가 다 제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분 선생님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흡음재 자체가 없는 강의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노래를 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참 노래를 잘 부르셨다고 제가 그리고 두 분 선생님이 또 목소리 색깔을 좀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부르실 때 또 같이 부르실 때 뭐랄까요? 이 융합이 잘 됐다 할까요? 그래서 오프닝이 정말 멋있게 잘 이루어졌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거 만약에요. 두 분이 선생님 노래를 잘 부르셨지만 앉아 계셨던 선생님 중에도 노래 잘 부르신 분 계실까 안 계실까요?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 앞에서 노래 부른 저 두 분 노래 저리 잘 부르는데 나도 잘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저분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못 부르는 것 같아. 앞으로 나는 우리 강의실에서 그리고 우리 수업 듣는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나는 노래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뭐죠? 이게 열등감이라는 거죠. 분명히 내한테도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좀 더 잘 부르는 사람하고 비교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거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느껴질까요? 못한다고 자꾸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존심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와, 너 노래 잘 부른다. 박수 치면서도 나도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 이 정도 하면 나도 잘 부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굉장히 또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내용 보시면요. 이 병리적 기관 열등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습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이제 보강 수업 시간에 요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미리 말씀드린 애착이론 이 볼비라는 사람이 뭐 선생님들 잘했는 이제 애착이론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마. 이 관계 형성이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애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상담원 개론과 그리고 발달 심리학 관련된 내용 과목에 있어요. 이런 내용 단어들은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게 이론적으로 크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보면은 이미 아는 내용들이고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접목하면서 애착의 단계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또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마지막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